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강의에서 드디어 시험 범위 마지막 주제인 개항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 여기 부분 빠르게 좀 훑어보고 마찬가지로 맞춰볼게요. 자, 여기도 참 뭐랄까 좀 개별적인 개념들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빨리 훑어볼게요. 자, 여러분 개항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가 됐죠. 그리고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결국에는 일본의 경제 침탈을 이겨내지 못했죠. 자, 그런 부분 참 아쉬워요. 근데 개항 이후에 그런 간접적으로 사회 문화적인 변화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근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게 많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실 건 뭐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많은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 경제적 침탈하려고 들어왔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조금 더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수탈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뭐 철도도 깔리고 좀 연락을 좀 더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전신도 깔리고 전화도 깔리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교통 부분의 발전이 크게 일어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전차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서울에 지하철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지상 위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이때는 전차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전은 이제 전기할 때 그거잖아요. 전기의 힘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차가 돌아다니려면 전기 발전소를 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필요한데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한성 전기회사라는 거죠. 미국 회사예요. 그쵸? 이게 설립돼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뭐 발전소도 설립하고 그걸 바탕으로 전차도 운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민간의 가로등도 설치하고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최초의 가로등 설치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철도 부분 보시면 이미 경제 부분에서 봤죠? 자,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결과적으로 다 일본이 부설권을 다 가져갔고요. 이때 다 완공되죠. 1899년에 경인선, 1905년에 경부선, 막 이렇게 다 개통된다는 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게 개통이 되면서, 우리나라 백성 입장에서는 교통 부분에서 굉장히 큰 혁신이 발생한 거죠. 그동안엔 막 며칠 걸리던 게 철도 타고 이렇게 금방 몇 시간 만에 가고 이런 부분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 통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조선시대에는 원래 뭔가 연락을 취하려면 막 이렇게 종이 들고 말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거였잖아요. 자, 근데 이런 게 많이 바뀌죠. 물론 여전히 종이로 전달하는 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편이죠. 자, 원래 갑신정변기에 우정총국이 있었으나 갑신정변 겪으면서 잠깐 흐지부지 됐다가 이때 여러분 우체사라는 게 생기죠. 자, 이 우체사라는 게 생기고요. 나중에 국제 우편 업무까지 맡아서 이제 외국에서도 오는 우편을 이렇게 배달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시는 어떤 신호 같은 걸 전달하는 거예요. 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잘 안 쓰는 이메일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거에 정말 옛날에 원초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스보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이제 국가 간에 전신 개통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내부에 또 이런 전신망을 깔죠. 자, 이걸 주도한 게 전보사라는 관청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화. 여러분 그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 발명하잖아요. 자, 그 전화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오냐? 이때 1896년쯤에 들어오죠. 경궁에 들어왔고요. 자, 시내전화 같은 경우는요, 1902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큰 혁신이지, 이것도. 그래서 되게 우스개로 이게 워낙 되게 신기하고 귀한 물건이니까 당시에 여러분 대한제국 사람들은요, 이런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이렇게 뭐랄까요, 예를 갖춰요. 절을 하거나 그렇게 한 다음에 전화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이제 참 재밌죠. 뭐 아무튼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나라 많은 변화가 생겼고요. 자, 오른쪽에 의료 부분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원래는 뭐 거의 한약이잖아요. 뭐 침을 놓거나 뭐 부항을 뜨거나 한약을 먹거나 뭐 어떤 말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 뭐 된장 바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랄까요? 민간요법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게 다였는데 자, 이때 와서 드디어 어떤 과학적인 이론을 근본으로 한 근대식 의료 기술이 들어온 거죠. 자, 이때 개신교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요.
처음에는 광해원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금방 바뀌어요. 몇 주 만에 바뀌는데 뭘로 바뀌냐면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래서 제중원 설립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미국 선교사들한테 다 그 고난을 이임하면서 이름이 완전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죠. 이런 이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신촌에 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렇게 쭉 역사적 계보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광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지석영이라는 사람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석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기에도 들어가는데요. 우두신설이라는 걸 저술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그 종두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연두 예방에 많이 기여를 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의식주 변화를 보시면요. 우리가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의식주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을미개혁 때 단발령 하면서 우리 상투 자르고 외국인들처럼 머리 짧게 잘랐잖아요. 자, 그러면서 사실 이때 또 공인됐던 게 서양식 복장인 양복도 이때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정부의 관료들도 그렇고 많은 백성들도 서양식 복장을 입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먹는 것도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서양식 요리도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커피죠, 여러분. 커피. 고종의 커피 사랑은 되게 유명하죠. 나중에 고종이 죽은 것도 커피에 뭐 일본이 독을 탔다 뭐 이런 독살설도 있잖아요. 자, 그 정도로 커피가 참 이때 근대적인 식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커피가 들어온 건요, 우리나라 개항장에 서양식 호텔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호텔에 묵은 서양의 여러 이제 그 손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조식 먹을 때 빵에 커피 한 잔,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소개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뭐 가베, 뭐 또는 양탕국 이런 이름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국왕으로서 최초로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 커피를 즐겼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리고 서양식 건축물, 일본 건축 양식이 많이 보급이 되죠. 예를 실제로 뭐 저기 군산 쪽에 가면 일본식 건축물로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군산 여행 가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천만 가도 사실 그 일본식 건물이 좀 남아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좀 가까운 데는 뭐가 있냐면 특히 서양식 건축물로 뭐 러시아 공사관, 명동성당, 그 다음에 덕수궁, 경궁에 있는 석조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거든요. 되게 뭔가 그리스의 뭐 신전같이 해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런 외국 건축물이 이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도 많이 바뀌어요. 그동안에는 뭐 기와집이었잖아요. 그냥 일반 백성들은 초가집이었죠. 자, 그런 건축 양식에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뭐 2층 건물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런 건축물의 변화도 이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종교계통의 변화도 보시면요. 자, 당시에 여러분 그 천주교나 개신교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뭐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미 이런 많이 배웠죠. 옛날에 뭐 병인박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사실 위정척사 운동도 이런 거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천주교나 개신교가 급속도로 전파되잖아요. 자, 왜냐면은 이들은 좀 인간평등 사상을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인 유교. 그리고 유교는 봉건 질서를 옹호한단 말이죠. 예의, 예절, 효, 예,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교를 비판한단 말이지. 너무 구닥다리 학문 아니냐. 자, 그래서 박은식이라는 사람은 이 유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교 구신론이라는 걸 주장해서 유교 개혁을 주장했었던 거고요. 자, 불교계에서는요, 한용운이라는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어떤 주장하냐면 당시에 불교계는요, 친일파가 많이 생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요, 불교의 개혁을 주장을 했죠. 그리고 동학은 이미 아시죠? 서학에 좀 반발해서 등장한 게 동학이잖아요. 이미 배웠잖아, 그치? 최재우가 만들었죠. 근데 이 동학도요, 나중에 가면 요 내부에서 약간 친일 세력이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3대 교주 이 손병희가 그거에 반발해서
동학교단을 좀 재편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죠. 천도교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설립하고 기관지 만세보 발행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나초로기요. 여러분 옛날에 자신의 일을 결성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려고 했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자, 이 사람들이 을사오적 처단에 실패하고 나서 약간 종교적 활동으로 민족운동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대종교라는 종교죠. 자, 이 대종교는 우리나라의 단군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아래 나오는 천주교. 여러분 뭐 이미 많이 아시죠? 천주교는 뭐 사실 병인박해 때도 많이 들어와서 익숙하겠지만 이들이 공식적으로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는 거는 1886년 이후였다. 자, 이들은 포교의 자유 인정받고 나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때 뭐 소학교, 초등학교 같은 거죠. 그다음에 고아원, 양로원 이런 거 설립하는 한편으로 신문도 발행합니다. 그게 바로 경향 신문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이 계보를 이은 경향신문이 있죠. 자, 이런 활동을 했고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요, 아까 나왔듯이 뭐 병원도 설립하죠. 뭐 재중원 같은 거 설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학교 설립에 많이 힘을 쓰죠. 그래서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뭐 수궁실학교 이런 거 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다라는 거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교육기관 쪽을 보는데요.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교육은 뭐 서단, 성균관 이런 데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건 뭐 그런 거야. 뭐 유교 경전, 뭐 천자문 이런 거 배운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걸 계속 배우고 있으면 얼마나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이제는 근대적 학문인 뭐 수학, 과학 뭐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영어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등장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보시면요. 관립학교 부분 보시면 뭐 이미 다 봤지만 뭐 동문학이라고 해서 뭐 영어 교육기관, 그 다음에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이런 게 생기죠. 유경,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길러내는 공립학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가시면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잖아요. 이러면서 근대적인 학교 제도를 어느 정도 완비를 하죠. 자, 그런 편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 사립학교도 굉장히 활발하게 건립이 됐는데요. 자, 대표적인 민간학교 중에 하나가 원산학사라는 게 있습니다. 원산이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든 사립학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미 나왔지만 개신교 선교사들이 학당을 많이 만들어요. 자,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근대적인 어떤 학문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으면서도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목적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많은 백성들이 좀 근대적 지식을 흡수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애국계몽 운동가들도 사립학교를 많이 설립하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민회에서 뭐 오산학교나 뭐 대성학교 같은 거 설립하잖아요. 자,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특히 이 애국계몽 운동가들 사립학교는 일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사립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일본의 어떤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사립학교를 막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1908년에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해서 사립학교령이라는 걸 공포하죠. 그래서 허가받은 학교만 설립할 수 있게 제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허가받지 못한 학교들은 다 탄압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요. 자, 언론기관 부분인데 여러분 이 언론기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대중들을 계몽하는 데 있어서는 언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도 좋지만 여러분 언론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좀 뭐랄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좀 신문 같은 거 주워서 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의 역할도 우리나라 근대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챕터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은 뭐가 있느냐? 한성 순보라는 게 있죠. 자, 이 한성 순보는 급진 개화파가 좀 이렇게 좀 주도해서 참가했던 건데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잠깐 중단됐다가 나중에 한성 주보로 계승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독립신문은 뭐 서재필이 만든 이 신문 국민 계몽을 위해서 만든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제국신문. 자, 제국신문은 1898년에 창간된 건데 순한글이에요. 순한글. 왜냐하면 하층민과 부녀자도 좀 읽기 쉽게 순한글로 만들었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요. 자, 비슷한 시기에 참가가 됐는데 여기서는 국한문을 혼용하죠. 한문도 약간 섞어요. 자, 왜냐하면 지식인층 대상이기 때문이죠. 자, 이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요. 역사적인 것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래서 원래 뭐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을사늑약 당시에도 여러분 뭐 시리아 방성대국이라는 논설도 실으면서 을사늑약을 규탄하기도 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죠, 사실.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안 실려 있어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양기탁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창간한 신문인데요.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을 발행인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특히 영국인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영국하고 일본이 관계가 좋잖아요. 영일동맹 맺고 그런 거 아시죠? 자, 근데 이 베델이라는 사람은 독특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서 일제 국권 침탈을 비판합니다. 근데 영국인이니까 일본 입장에서 이거를 탄압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일제는 1907년에 신문지법이라는 것을 공포하게 해서요. 이걸 통해서 영국인 베델을 국외로 추방한 후에 대한매일신보 같은 이런 언론단체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계몽을 위해서 힘썼던 이런 여러 가지 근대적 신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법의 마지막 부분인 이 종합학습지도 요 정도로 복습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요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질문이 생기면 뭐 댓글이든 학교에 와서 쌤한테 물어보시든 상관없으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모두 여러분 긴 강의, 지금까지 13강이었나요? 자, 긴 강의 보면서 복습하느라 수고 많이 했고요. 남은 시간도 시험 대비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한국사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수고했습니다.